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는 늘 모든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 중 한 명인 박진우가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외부에서 보기에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화려한 외관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요? 7살 민호가 아버지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박진우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오늘도 바빴어. 하지만 이제 우리 민호를 만나러 왔으니 행복하지. 민호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 남아 있었다. 2년 전 민호의 어머니이자 진우의 아내였던 한소라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박진우는 사업에 더욱 몰두하며 상실감을 달래려 했고 민호는 아버지와 가정부 사이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부모님 참관 수업이 있어요. 올 수 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자 말을 바꿨다. 알았어. 미팅 시간을 조정해 볼게.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박진우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회사 파크 테크놀로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아내를 잃은 후 사업은 그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민호야, 씻고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잖아. 가정부 김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포옹을 하고 침실로 향했다. 박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소라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속삭였다. 다음 날 예상대로 박진우는 아들의 참관 수업에 가지 못했다. 대신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투자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그의 비서 정수현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사장님, 김서연 디자이너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시라고 해. 문이 열리고 우아한 자태의 여성이 들어왔다. 김서연, 32살의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파크 테크놀로지의 새 본사 건물 인테리어를 맡게 될 예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진우는 처음으로 소라가 떠난 후 다른 여성에게 끌림을 느꼈다. 서연의 지적인 대화와 우아한 매너는 그를 사로잡았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 자리로 이어갔다. 아드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진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네, 민호라고 해요. 7살이죠. 만나보고 싶네요. 어린이들과 잘 지내는 편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박진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몇 주 후 서연은 진우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다. 민호와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연은 놀라운 인내심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이건 내가 너에게 준비한 선물이야. 서연이 정교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최신 게임 콘솔이 들어있었다. 와, 감사합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다. 서연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 우리 더 친해지자, 민호야.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진우와 서연은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정말 귀여운 아이네요,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조금 창백해 보여요.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잘 먹지 않아요. 가정부도 민호의 식사를 걱정하고 있어요. 서연의 눈에 걱정이 스쳤다.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영양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민호에게 맞는 건강식을 준비해 볼게요. 진우는 감사함을 느꼈다. 서연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으로 그의 삶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강남의 고급 웨딩홀에서 박진우와 김서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사업 파트너들과 지인들이 모두 참석한 화려한 행사였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서 새 어머니를 맞이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민호가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민호를 안았다. 그럼 민호야, 이제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야. 결혼 후 서연은 놀라운 속도로 가정에 적응했다. 그녀는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관리했고 특히 민호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썼다. 민호야, 이건 특별한 건강 주스야. 매일 마시면 튼튼해질 거야. 서연이 녹색 액체가 담긴 유리잔을 내밀었다. 민호는 얼굴을 찡그렸다. 맛이 이상해요. 건강에 좋은 건 맛이 없기 마련이야. 다 마셔야 해.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박진우는 아내의 헌신에 감동했다. 사업이 더욱 바빠지면서 그는 민호의 양육을 전적으로 서연에게 맡기게 되었다. 서연 씨 덕분에 정말 마음이 놓여요. 진우가 출장 가방을 꾸리며 말했다. 민호를 잘 부탁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민호. 제가 완벽하게 돌볼게요. 진우가 떠난 후 서연은 천천히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민호야, 오늘부터 새로운 식단을 시작할 거야. 서연이 말했다. 너는 특별한 아이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가정부 김 여사를 해고하고 모든 집안일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민호의 식사는 철저히 통제했다. 이건 민호의 특별식이에요. 제가 직접 준비할게요. 서연이 새로 고용된 가정부에게 말했다. 사회 가정부 이 여사는 의아해했지만 주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몇 주가 지나자 민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활기도 줄어들었다. 학교 선생님이 연락을 해왔다. 민호가 체육 시간에 자주 어지러워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민호는 체질이 약해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예요. 제가 의사와 상담하고 있어요. 진우는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꼈지만 서연의 설명을 전적으로 믿었다. 민호가 좀 마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특별한 식이요법을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민호의 체질에 맞게 처방해 준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진우는 아내를 믿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는 더욱 바빠졌고 가정의 일은 전적으로 서연에게 의존했다. 그러나 서연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가정의 평화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비밀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처음 발견한 것은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 뒷골목에서 살아가는 한 작은 영혼이었다. 이수진 9살의 소녀는 그날도 박진우의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다. 3년 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똑똑하고 눈치 빠른 수지는 어느 집에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늘은 뭐가 있을까? 수지는 큰 쓰레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놀랍게도 봉투 안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신선한 과일, 고기, 심지어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영양제까지. 이상하다. 수지는 중얼거렸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최근 몇 주간 박진우의 펜트하우스에서 나오는 쓰레기에는 항상 버려진 좋은 음식들이 있었다. 수지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자신의 낡은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호기심에 이끌려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았다. 가장 높은 층,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창문에서 한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창백하고 마른 소년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다. 잠시 동안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유함과 가난함, 두 개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지만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외로웠다. 내일 또 올게. 수지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부터 단순히 음식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창백한 소년을 보기 위해 매일 그곳을 찾게 되었다. 수지는 작은 골목길 구석에 마련한 임시 거처로 돌아왔다. 버려진 상자들과 천으로 만든 이 은신처는 3년 동안 그녀의 집이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아동보호소에 가는 것을 거부한 수지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오늘도 수확이 좋았네. 수지는 가방에서 음식들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사과 하나를 깨끗이 닦아 베어 물면서. 그녀는 오늘 본 창백한 소년을 생각했다. 부자들의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왜 저렇게 야위어 보일까? 그리고 왜 좋은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을까? 다음 날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박진우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이번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대신 건물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보안 카메라를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그녀는 정원사들이 일하는 틈을 타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조경이 된 정원 사이로 몰래 이동하면서 수지는 펜트하우스를 올려다보았다. 베란다에서 어제 본 소년이 다시 보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아이 정말 아픈 걸까? 수지는 궁금해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리고 우아한 여성이 나타났다. 김서연이었다. 그녀는 소년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건넸다. 유리잔에 담긴 초록색 액체였다. 소년은 표정을 찡그리며 마셨고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았다. 민호야, 점심 시간이야. 들어가자.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소년 민호라는 이름인 것 같았다. 는 천천히 일어나 여성을 따라 실내로 들어갔다. 수지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수지는 정원사의 작업 일정을 파악하고 단지 경비의 순찰 패턴을 익혔다. 그녀는 틈틈이 단지 안으로 들어가 민호를 관찰했다. 매일 같은 시간 서연은 민호에게 녹색 음료를 마시게 했고 식사 시간에는 항상 함께 있었다. 실례합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정원에 숨어 있을 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돌아보니 나이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이었다. 여기서 뭐하니?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수지는 재빨리 생각했다. 저 강아지를 찾고 있어요. 하얀 강아지인데 여기로 들어온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애완동물이 허용되지 않는 단지야. 강아지가 있을 리 없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수지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디 사는 아이니? 남자가 다시 물었다. 저기 102동에요. 수지는 무작위로 번호를 말했다. 관리인은 더 의심스러워 보였다. 102동 그곳은 아저씨 거기 있었군요.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과 관리인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 청소 직원으로 보였다. 이 아이가 제 조카예요. 오늘 데리고 왔다가 잠시 눈을 뗐더니 사라졌네요.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관리인은 안심한 듯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미안해요. 수고하세요. 여성은 수진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다. 안전한 거리까지 걸어간 후 여성은 수진의 손을 놓았다. 고마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성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지? 옷차림을 보니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낡은 옷은 이 고급 단지의 주민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굶고 있니? 여성이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먹을 건 있어요. 내 이름은 최미영이야. 이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해. 넌? 이수진이에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왜 이 단지에 있었니? 수진은 망설였다. 이 여성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방금 그녀가 도와줬다는 사실이 수진의 마음을 열게 했다. 저기 펜트하우스에 사는 남자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파 보여요. 미영의 표정이 변했다. 박 사장님 댁 아드님 말이구나. 네, 민호라고 불리는 아이요. 매일 이상한 녹색 음료를 마시는데 그 후로 점점 더 창백해 보여요.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요. 미영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 집에 대해 소문이 있어. 새 사모님이 오신 후로 많은 것이 변했대. 어떤 소문이요? 예전에는 김여사라는 가정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해고됐어. 그리고 사모님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지. 특히 민호 도련님의 식사에 유난히 신경을 쓰신다고 해. 수지는 더 알고 싶었다. 제가 본 건 좋은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요. 매일 쓰레기통에서 찾거든요. 해미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건 몰랐네. 그리고 민호는 점점 더 야위어가고 있어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청소하러 갈 때 가끔 민호 도련님을 봐. 정말 요즘 안색이 안 좋긴 해.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나를 도와줄래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미영은 망설였다. 위험할 수 있어, 수진아.
하지만 민호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가 청소하러 가는 날에만 단지에 들어와. 그때 내가 지켜볼게. 그날부터 수진과 미영은 비밀 동맹을 맺었다. 미영이 펜트하우스 층을 청소하는 날이면 수진은 함께 단지에 들어가 숨어서 관찰했다. 미영은 자신이 알게 된 정보를 수진에게 전달했다. 사모님이 민호 도련님 방에 자물쇠를 달았대. 어느 날 미영이 말했다. 밤에 몰래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날에는 더 심각한 소식을 전했다. 오늘 부엌에서 이상한 것을 봤어. 사모님이 민호 도련님 식사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 작은 유리병에서 액체를 몇 방울. 수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펜트하우스 가까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건물 외벽의 비상 계단을 통해 펜트하우스 층까지 올라갔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서연과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연은 민호의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있었지만 양이 매우 적었다. 이게 전부예요? 민호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야, 우리가 얘기했잖아. 내 몸은 특별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배고파요. 내 건강을 위한 거야. 이 음식이면 충분해. 민호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를 지켜보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틈에 민호는 서둘러 식탁 위에 빵을 집어 포켓에 숨겼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부유한 집의 아이가 음식을 훔쳐 숨기다니. 서연이 돌아오자 민호는 순진한 척 음식을 먹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민호의 접시를 치웠다. 남은 음식을 휴지통에 버리는 대신 그녀는 특별한 봉투에 담았다. 수지는 그것이 자신이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는 음식들임을 깨달았다. 나중에 민호가 방으로 가자 서연은 캐비닛을 열고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라벨이 없는 그 병에서 액체를 몇 방울 컵에 떨어뜨린 후 물을 섞었다. 민호야, 약 먹을 시간이야. 서연이 민호의 방으로 향하며 말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었다.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미영에게 자신이 본 것을 모두 말했다. 이건 심각해.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박 사장님은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 증거가 필요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너 핸드폰 있니?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건 내 예전 폰이야. 화면이 깨졌지만 카메라는 작동해. 너에게 줄게. 수지는 감사하게 폰을 받았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미영은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충전은 여기서 해. 그리고 조심해. 수진아, 너무 위험한 짓은 하지 마.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민호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수지는 자신의 작은 은신처에 앉아 폰을 켰다. 배터리는 반쯤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굶기는 이유, 의도적으로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 유리병 액체 약물.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수지는 대리질병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발견했다. 보호자가 관심이나 동정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심리적 장애였다. 이게 바로 서연이 하고 있는 일일까? 수지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수지는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미영의 도움으로 단지에 들어가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창문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서연이 민호의 식사를 제안하는 모습, 음식에 이상한 액체를 넣는 모습, 그리고 민호가 점점 더 야위어가는 모습. 일주일 동안 수지는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폰에는 이제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정보를 박진우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수진이 평소처럼 단지를 관찰하고 있을 때 호화로운 차 한 대가 도착했다. 박진우였다. 그는 출장에서 돌아온 것 같았다. 수진은 그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금이 행동할 때였다.
민호를 도와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난 진실을 말할 거야. 수지는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두려움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그가 그녀의 말을 믿을까? 무엇보다 민호는 이 모든 일에서 구출될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수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녀 자신은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민호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박진우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화로운 아침 풍경 같았지만 진우의 눈썹은 걱정으로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민호가 아직 안 일어났네. 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젯밤에 열이 좀 있어서 약을 먹였어요. 더 자게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열이 났어? 요즘 너무 자주 아프네. 박 사장님, 아이들은 원래 면역력이 약해요. 특히 민호는 체질이 예민하잖아요. 서연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볼까? 종합검진 같은 거.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지난달에 검사했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단지 체질이 약한 것뿐이라고 그랬었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도 잊고 있었네. 서연은 미소를 되찾았다. 회사에 신경 쓰세요. 가정은 제가 완벽하게 챙길게요. 진우는 아내에게 감사의 키스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 늦을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진우가 떠난 후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눈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적인 빛이 돌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특별한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약병과 분말이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은 몇 가지 약품을 꺼내 민호의 아침 식사에 섞기 시작했다. 소량의 죽에 가루를 몇 스푼 넣고 작은 유리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다. 완벽해. 서연이 중얼거렸다. 그때 민호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재빨리 약병들을 숨기고 식사 트레이를 들고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우리 민호 일어났네. 어떻게 느껴? 아직 열이 있니? 서연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럽고 자상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통통했던 볼은 이제 쑥 들어가 있었다. 7살 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배고파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특별한 죽을 만들었어. 이걸 먹으면 기운이 날 거야. 서연이 트레이를 민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민호는 죽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약초 냄새야. 건강에 좋은 거란다. 어서 먹어. 민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첫 입을 먹고 그는 더 찡그렸지만 서연의 단호한 시선 아래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다. 다 먹은 후에는 약을 먹어야 해. 서연이 말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아직 몸이 약해. 이번 주는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하지만 시험에 선생님께 연락했어. 네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어. 민호는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점점 더 체념하게 되었다. 서연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민호가 죽을 다 먹는 것을 지켜본 후 트레이를 들고 나갔다. 약을 가져올게. 착하게 기다려. 미영은 그날 오전 펜트하우스 청소를 위해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수진과의 약속을 생각했다. 오늘은 특별히 민호의 방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미영이 현관에 들어서며 인사했다. 서연은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거실과 주방만 청소하세요. 민호가 아파서 방에서 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은 괜찮으세요? 작은 감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서연의 대답은 짧았다. 미영은 청소를 시작했다. 서연이 잠시 전화 통화를 위해 발코니로 나간 틈을 타 그녀는 민호의 방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도련님? 미영이 조용히 불렀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모습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불과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최 여사님. 민호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어떻게 지내? 많이 아프니? 미영이 방 안으로 들어와 민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었다. 배가 항상 아파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요. 민호가 속삭였다. 미영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여러 약병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도련님, 이 약들 언제부터 먹었어? 새 엄마가 오신 후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먹어요. 미영은 가슴이 아팠다. 다른 의사 선생님은 만난 적 있니? 아빠가 데려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새 엄마가 항상 같은 의사 선생님께만 데려가요. 그리고 아빠는 바빠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서연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청소하다가 도련님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당신 일은 청소뿐이에요. 민호의 건강은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네, 죄송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다. 서연은 미영의 뒤를 쫓아 현관까지 따라왔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다음에 올 때는 지시받은 일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오지 않아도 됩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 심각해. 오늘 만나야 해. 그날 오후 미영과 수진은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미영은 민호의 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이 약병들 라벨이 없어. 수진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그리고 민호 도련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분명 이 약들이 문제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아줌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미영이 고민했다. 그래도 증거가 부족해요. 서연이 그냥 건강보조제라고 하면 어떡해요? 게다가 박진우 씨는 정재계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쉽게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박 사장님께 직접 말해야 할까? 수진은 생각에 잠겼다. 그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관리사무소님. 네? 펜트하우스에서 제가 뭘 훔쳤다고요? 수진은 경악했다. 미영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통화를 마친 미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서연 사모님이 내가 약병을 훔쳤다고 신고했대. 관리사무소에서 나를 해고하겠다고 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누구의 말을 믿겠어? 청소부의 말? 아니면 펜트하우스 사모님의 말? 수지는 화가 났다. 이건 불공평해요. 서연은 민호를 해치고 있는데 오히려 미영 아줌마가 벌을 받다니. 이제 나는 그 단지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 수진아, 네가 조심해야 해. 수지는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더 조심할게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민호를 도와야 해요. 며칠 후 수지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민호의 학교 근처에 갔다. 민호가 오랫동안 결석 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게도 수지는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배웅하는 한 여교사를 발견했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다가갔다. 선생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교사는 수진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구나? 아니요. 하지만 박민회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여교사의 표정이 변했다. 민호? 너는 민호를 어떻게 알지? 직접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여교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수진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내 이름은 윤지원이야. 민호의 담임이지.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수진은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모두 말했다. 민호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 서연이 민호의 음식을 제한하는 것, 이상한 약들. 윤 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사실 나도 민호가 걱정돼. 학기 초만 해도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였는데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히 변했어. 계속 결석하고
등교할 때도 너무 약해 보였지. 선생님이 뭔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윤 선생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입하려면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박사장님께 직접 연락해 볼게. 수지는 희망을 느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는 어떤 아이니? 왜 이렇게 민호를 돕고 싶어 하는 거야?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 없어요. 윤 선생은 수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낡은 옷과 지저분한 모습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너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저는 괜찮아요. 민호가 더 중요해요. 윤 선생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여기 내 연락처야. 모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수지는 감사하게 명함을 받았다. 선생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박진우 씨가 회사에서 중요한 모임 같은 것을 할 예정인가요? 다음 주에 학부모 간담회가 있어. 박 사장님이 참석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어제 서연 씨가 대신 참석한다고 변경 연락이 왔어. 수지는 생각에 잠겼다. 학부모 간담회는 어디서 하나요? 학교 강당기야. 목요일 저녁 수업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자신의 작은 은신처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했다. 윤 선생의 도움은 큰 희망이었지만 그녀는 더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학부모 간담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 사이 민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서연은 그를 완전히 외부와 격리시켰다. 심지어 박진우조차도 바쁜 일정을 핑계로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우가 늦게 귀가했을 때 그는 민호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왜 이렇게 야위었지? 진우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다. 서연이 그의 뒤에 나타났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성장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곧 나아질 거예요. 진우는 확신이 없어 보였다. 정말 괜찮은 걸까? 다른 의사에게도 한번 보여볼까?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박 사장님, 제가 얼마나 민호를 위해 헌신하는지 아시잖아요.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단지 걱정돼서. 진우가 물러섰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해해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하지만 믿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내일 시간을 내서 민호와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진우에게 긴급한 해외 출장이 필요하다는 회사에 연락을 전했다. 갑작스럽게 상하이로 가셔야 한대요. 중국 투자자들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한다고.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정말 지금 민호 상태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금요일이면 돌아오실 거고 그때 민호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진우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불과 몇 시간 후 그는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다. 진우가 떠난 후 서연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민호의 약 용량을 늘렸고 음식은 더욱 제한했다. 이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서연이 중얼거렸다. 곧 모든 게 완벽해질 거야. 그녀가 모르는 사이 작은 그림자 하나가 펜트하우스 창문 밖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이 학부모 간담회였고 그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민호야, 조금만 더 참아.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수지는 창백한 달빛 아래 속삭였다. 학부모 간담회 날이 밝았다. 서연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다.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모두가 나를 민호의 헌신적인 어머니로 볼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서연은 민호의 방으로 향했다. 소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상태는 어제보다 더 나빠 보였다. 오늘 학부모 간담회에 가야 해. 서연이 말했다. 이 여사가 너를 돌볼 거야. 약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해. 민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서연은 가정부 이 여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민호가 약을 반드시 먹도록 하세요.
그리고 누구도 이 방에 들이지 마세요. 네, 사모님. 이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 떠난 후 민호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요즘 자주 그 창문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소녀를 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소녀가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와줘. 민호는 빈 창문을 향해 속삭였다. 한편 수지는 학교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다. 주머니 속에는 미영에게 받은 휴대폰이 있었고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저장되어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수지는 뒤쪽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곧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저 위선적인 여자. 수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중얼거렸다. 강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 수지는 윤 선생을 찾았다. 다행히 윤 선생은 강당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선생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윤 선생은 수진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쿠카, 수진아 여기서 뭐하니? 오늘 모든 걸 말할 거예요. 서연이 민호에게 하는 일을. 윤 선생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증거가 있니?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여기 다 있어요. 사진들, 민호의 상태, 서연이 음식에 뭔가를 타는 모습. 윤 선생은 잠시 수진의 휴대폰을 살펴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하지만 수진아, 이런 자리에서 그냥 나서는 건 위험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진우 씨는 출장 중이고 민호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어요. 윤 선생은 망설였다. 내가 교장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해 볼게.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게 그 시간이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호는 지금 도움이 필요해요. 윤 선생은 수진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내가 네 옆에 있을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가 끝나고 학교의 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서연은 앞줄에 앉아 모범적인 학부모의 모습으로 열심히 듣고 있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다.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선생이 그녀의 옆에 서서 지지해 주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학부모들은 이 낯선 아이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고 수진을 발견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학생. 무슨 질문이 있니? 교장 선생님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진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질문이 아니라 폭로입니다. 박민호 학생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강당에 술렁임이 퍼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아이는 거짓말쟁이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우리 집 주변을 맴돌던 불안가예요. 여러 번 쫓아냈는데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학교에 며칠째 오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그가 너무 약해져서 일어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서연 씨는 민호의 음식에 이상한 약물을 섞고 그를 굶기고 있습니다. 더 큰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 학부모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서연이 분노에 차서 외쳤다.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진정을 요청했다. 잠깐 모두 진정하세요. 어린 학생, 내 이름이 뭐니? 이수진입니다. 저 수진아, 이런 심각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니? 증거가 있니?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호가 점점 야위어가는 사진들, 서연 씨가 음식에 약을 타는 모습, 그리고 약병들. 서연이 갑자기 수진을 향해 달려왔다. 그 휴대폰 어디서 훔쳤니? 이 도두가. 윤 선생이 수진 앞을 막아섰다. 김서연 씨, 진정하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것도 없어요. 네. 서연이 소리쳤다. 이 아이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민호는 단지 체질이 약한 것뿐이에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의사요?
수진이 반박했다. 서연, 씨가 고용한 의사? 박진우 씨는 아들이 얼마나 아픈지 제대로 알고 있나요?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감히. 교장 선생님이 다시 개입했다. 진정하세요. 이런 심각한 주장은 적절한 기관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윤 선생, 이 상황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윤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민호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소리쳤다. 당신들은 모두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는 거예요. 수지는 휴대폰의 사진을 교장 선생님에게 보여주려 했지만 서연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쳐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다. 이제 증거도 없잖아. 서연이 승리감에 차서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승리는 짧았다. 윤 선생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이미 수진이 보낸 사진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모두 오해예요. 서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아이예요.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때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 시도로 수진에게 달려들었다. 이 모든 게 네 잘못이야.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서연을 제지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놓으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내 남편은 박진우예요. 당신들 모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잔해를 주었다. 다행히 메모리 카드는 멀쩡했다. 증거는 여전히 있어요. 민호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요. 그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교장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도착하면 즉시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민호의 상태를 확인할 겁니다. 윤 선생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지금 민호는 집에 혼자 있어요. 서연이 가정부에게 약을 먹이라고 지시했을 거예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윤 선생이 안심시켰다. 그 순간 강당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그들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서연을 분리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 여성 경찰관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네가 신고한 아이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가 위험해요.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해요. 걱정 마. 이미 다른 팀이 주소로 출동했어. 네가 가진 증거를 모두 보여줄래? 수진은 메모리 카드를 건넸다. 여기 모든 게 있어요. 경찰관들이 서연을 조사하는 동안 수진은 윤 선생과 함께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잘했어, 수진아. 윤 선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민호는 계속 고통받았을 거야. 그래도 더 일찍 행동했어야 했어요. 수진이 후회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민호는 안전할 거야. 약 20분 후 한 경찰관이 무전을 받고 급히 다가왔다.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즉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수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중대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입니다. 가정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윤 선생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더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서연은 경찰차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치고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박진우 씨에게 연락은 됐나요? 수진이 물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출장 중이신 박 사장님께 연락이 갔습니다. 현재 귀국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입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었다. 병원에 갈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윤 선생이 대답했다. 경찰과 함께 가보자. 네가 이 모든 일의 중요한 증인이니까.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수진과 윤 선생은 민호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까? 민호는 괜찮을까?
박진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병원에 도착하자 분주한 의료진들이 응급실을 오가고 있었다. 수지는 복도에 앉아 소식을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몇 시간 후 한 의사가 다가왔다. 박민호의 상태에 관심 있는 분들인가요? 윤 선생이 일어났다. 네, 저는 민호의 담임교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민호를 구한 장본인입니다. 의사는 수진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군요, 어린 친구. 민호는 괜찮아요? 수진이 초조하게 물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예요.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여러 가지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부는 진정제로 장기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윤 선생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살 수 있을까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젊은 아이들은 회복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하지만 그는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의 안내를 받아 수지는 민호의 병실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민호는 이전보다 더 창백하고 약해 보였다. 여러 관과 모니터가 그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민호야, 나 수진이야. 네가 창문 밖에서 본 소녀. 이제 안전해.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약했다. 빨리 나아야 해. 수진이 속삭였다. 네 아빠가 곧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방문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나가야. 해요삼 수지는 민호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다. 곧 다시 올게. 병실을 나오자 윤 선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에서 네 진술이 필요하대. 그리고 네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물어보더라래. 수지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보호자가 없었다. 아동보호소로 보내질까 봐 두려웠다. 걱정 마. 윤 선생이 그녀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내가 네 옆에 있을게. 네가 한 일은 정말 용감하고 훌륭했어. 이제 너도 도움을 받을 차례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윤 선생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민호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자신의 삶도 변화할 때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병원 로비로 향하는 동안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병원 입구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내 아들이 어디 있죠? 박민호, 어디 있나요? 남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그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비행기에서 바로 병원으로 온 듯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박진우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아들 민호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여러 종류의 약물이 그의 작은 몸에서 발견되었다. 의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럴 수가. 진우는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내가 알아채지 못했지? 담당 의사 김태현은 동정적인 시선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 박 사장님,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교묘하게 진행됩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호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자책하실 때가 아닙니다. 민호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김서연 씨의 휴대폰과 집에서 압수한 약품들을 분석하고 있어요. 민호는 언제 깨어날까요? 현재 인위적 혼수 상태입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일쯤 깨우는 것을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병실에 있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가족의 존재는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진우가 민호의 병실로 향하려 할 때 의사가 그를 멈춰 세웠다. 박 사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사건을 밝힌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아이인데 아마도 그녀가 없었다면 민호는... 의사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경찰과 함께 로비에 있을 겁니다.
민호의 담임 선생님도 함께요. 진우는 즉시 방향을 바꿔 로비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소녀와 한 여교사를 발견했다. 소녀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다. 당신이 이수진인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민호의 아버지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우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수진의 눈높이에 맞췄다. 내 아들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수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이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그냥 민호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진이 말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윤 선생이 나서서 설명했다. 수진이는 정말 용감했어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혔죠.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떻게 이 일을 알게 됐나요?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음식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민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목격했는지, 그녀는 미영과의 만남, 증거 수집, 그리고 마침내 학부모 간담회에서의 폭로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진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다.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 거지. 박 사장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윤 선생이 위로했다. 김서연 씨는 모든 사람을 속였어요. 수지는 주머니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경찰에게도 줬지만 이건 복사본이에요. 진우는 메모리 카드를 받아들고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수진 양. 평생 갚아도 부족할 빚을. 그때 경찰 한 명이 다가왔다.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리고 경찰관이 수진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이 아이의 보호자 문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수진은 긴장했다. 그녀는 보호자가 없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동보호소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3년간 거리에서 살아왔다. 윤 선생이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장은 제가 임시 보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진우가 갑자기 말했다. 저도 이 문제에 관여하고 싶습니다. 이수진 양이 내 아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녀를 돕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민호군의 회복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차차 해결해 나가죠. 진우는 수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민호의 병실로 향했다. 수진은 윤 선생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추가 진술을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다. 진우는 밤새 아들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지켰다. 민호가 천천히 눈을 뜨자 진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민호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다. 그래 민호야, 아빠가 여기 있어. 진우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민호는 주변을 살펴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가 어디야? 새 엄마는?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까? 병원이야, 민호야. 네가 많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새 엄마가 약을 먹으라고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먹기 싫었는데 화낼까봐 무서웠어. 진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괜찮아, 민호야. 아무도 너에게 그런 약을 먹이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밥 많이 먹어도 돼? 민호가 희망찬 눈으로 물었다. 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네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음식을 줄 거야. 내 몸이 다시 튼튼해질 때까지. 민호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창문 밖에 있던 소녀, 진짜였어? 진우는 놀랐다. 소녀? 응. 가끔 창문 밖에서 날 지켜보던 소녀, 내가 상상한 게 아니었어? 진우는 미소 지었다. 아니, 상상이 아니었어. 그 소녀가 너를 구했어, 민호야. 이수진이라는 아이야. 만나고 싶어. 민호가 말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약속할게. 그날 오후 경찰은 박진우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왔다. 서연의 집과 개인 물품을 수색한 결과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서연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이른바 대리질병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대리질병 증후군이요? 진우가 물었다. 보호자가 타인, 특히 자신이 돌보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만드는 심리적 장애입니다. 주로 관심과 동정을 받기 위해 또는 헌신적인 보호자로 인정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왜 민호를... 김서연 씨의 일기장에 따르면 그녀는 민호를 약화시켜 당신을 더 의존적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주의를 사업에 집중하게 해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내 돈을 노렸던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기는 더 복잡해 보입니다.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민호가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그녀는 처음에는 약한 약을 사용했다가 점점 용량과 종류를 늘려갔습니다. 민호의 음식에 약을 섞고 영양분을 제한했죠. 그리고 당신에게는 민호가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예민한 체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의사를 데리고 왔었죠? 진우가 갑자기 기억해냈다. 정영호 의사입니다. 그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김서연 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서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치소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최대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특히 이수진 양이 수집한 사진들이 결정적이었죠. 대화가 끝난 후 진우는 민호의 병실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어떻게 서연이 그를 완벽하게 속였는지, 어떻게 그가 사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들의 고통을 보지 못했는지. 진우는 민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민호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그날 저녁 윤 선생이 수진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다. 진우는 그들을 민호의 병실로 안내했다. 민호가 너를 만나고 싶어 했어. 진우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민호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안녕,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민호는 수진을 보자 미소 지었다. 네가 창문 밖에 있던 소녀구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맞아. 내 이름은 이수진이야. 고마워, 수진아. 네가 날 구해줬대. 민호가 말했다. 수진은 민호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응, 좀 나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곧 완전히 나을 거래. 민호가 대답했다. 진우와 윤 선생은 뒤에서 두 아이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수진아, 민호가 물었다. 왜 날 도와준 거야? 우리는 만난 적도 없는데.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네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어. 나도 혼자일 때 누군가 날 도와줬으면 했거든.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아이는 비슷한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 아이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정서적 고통을, 다른 아이는 물질적 빈곤 속에서 생존의 고통을 겪었다. 우리 친구 할래? 민호가 갑자기 물었다. 수진은 밝게 웃었다. 그럼 좋아. 병실 밖에서 진우는 윤 선생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수진이의 상황이 걱정됩니다. 진우가 말했다. 보호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윤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진이는 아동보호소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혼자 살아왔어요. 놀랍도록 독립적이고 강한 아이죠. 하지만 아직 9살 아이가 혼자 살기에는 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물론이죠. 현재는 제가 임시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윤 선생님, 제가 수진이를 돕고 싶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녀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요. 윤 선생은 놀란 표정이었다.
박 사장님, 그건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수진이가 내 아들을 구했어요. 이제 제가 그녀를 도울 차례입니다. 윤 선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다. 혹시 죄책감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닌가요? 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수진이는 놀라운 아이예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 타인을 위한 희생, 이런 아이를 돕는 것은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윤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네요. 그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수진이가 원한다면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가정과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진아, 넌 어디서 살아? 민호가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여기저기서. 고정된 집은 없어. 민호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해? 숨을 곳을 찾아. 버려진 건물이나 다리 밑, 때로는 편의점 처마 밑에서 자기도 해. 수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럼 배고플 때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거나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도와줘. 수진이 설명했다.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집에서 살면 어때? 우리 집은 엄청 커. 방도 많고. 수진은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아빠한테 물어볼게. 아빠는 날 사랑해. 분명 허락해 줄 거야. 수진은 그런 제안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의 순수한 제안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때 진우와 윤 선생이 병실로 들어왔다. 민호야, 수진아, 이야기 잘 나눴니? 진우가 물었다. 민호가 즉시 대답했다. 아빠, 수진이가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 수진이는 집이 없대. 진우와 윤 선생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바로 그 주제를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아빠도 수진이에게 그걸 제안하려고 했어.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진우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법적으로 너의 보호자가 되고 싶어. 물론 강요는 아니야. 네가 편안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년 동안 그녀는 가족의 따뜻함을 잊고 살아왔다. 혼자서 강해져야 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야. 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호도 너를 원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너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 민호가 침대에서 환하게 웃었다. 야호, 수진이가 내 누나가 될 거야. 수진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넘쳐났다. 그녀는 민호를 구하기 위해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 자신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우는 수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고마운 건 우리 쪽이야, 수진아. 네가 우리 가족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어. 윤 선생은 감동의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두 아이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다. 윤 선생의 집 게스트룸에서 그녀는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생각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로 변하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진우가 여전히 민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부터 그는 다른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업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주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민호야, 수진아,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야. 진우는 조용히 약속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거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의 별들이 새로운 가족을 위해 축복의 빛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민호의 건강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의사들은 어린아이의 회복력에 감탄했다. 적절한 영양 공급과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새 친구 수진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민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오늘 퇴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사장님. 김태현 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꼭 따라주세요. 진우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민호가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민호군의 강한 의지와 박 사장님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이죠. 그리고 의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수진 양의 기여도 잊으면 안 되겠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참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김서연 씨의 정식 조사가 오늘 있다고 합니다. 박 사장님의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다. 그는 서연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분노, 배신감, 후회, 복잡한 감정들이 그를 압도했다. 가야겠죠. 진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지만 민호의 퇴원이 걱정 마세요. 퇴원 수속은 오후에 완료될 겁니다. 그 전에 조사에 참석하셨다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진우가 민호의 병실로 돌아오자 수진과 민호는 병원 침대 위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윤 선생은 옆에서 두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오늘 집에 갈 수 있대? 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의사 선생님이 허락하셨어. 오후에 퇴원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수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보였다. 아직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감이 없었다. 거리에서의 삶에서 갑자기 부유한 가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었다. 진우는 수진의 표정을 알아차렸다. 수진아,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 네가 준비될 때까지 천천히 적응해 나가자. 윤 선생이 끄덕였다. 그래 수진아, 당분간은 내 집에서 지내면서 차차 적응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수진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사장님.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경찰서에 가봐야 해. 서연이 조사가 있어. 방 안의 분위기가 순간 무거워졌다. 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엄마, 다시 올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민호야. 서연은 다시는 우리 가족 가까이 오지 못할 거야. 약속할게. 민호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수지는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마, 민호야.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수진이 속삭였다. 진우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윤 선생에게 부탁했다. 오늘 민호의 퇴원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경찰서에서 돌아오면. 물론이죠. 윤 선생이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아이들을 잘 돌볼게요. 진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면을 준비해야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진우는 담당 검사와 먼저 면담을 가졌다. 박 사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원 검사가 말했다. 김서연 씨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여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혐의로 기소되나요? 아동학대, 상해, 약물 불법 투여, 그리고 사기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소 7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예상됩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영호 의사는요? 그도 공범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는 서연 씨의 지시로 민호군에 대한 진단을 조작하고 불필요한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에 서연을 직접 만나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 종결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박 사장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었다. 만나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강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다른 조사관들이 함께 있을 겁니다. 진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그는 3개월 만에 서연을 다시 보았다. 서연은 구치소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한때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정하지 못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진우 씨,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인사였다. 진우는 그녀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죄책감이나 후회의 기색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왜 그랬죠? 진우는 바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죠?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고한 어린아이를, 내 아들을 그렇게 해칠 수 있었는지.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기 어려웠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과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그럼 언제부터? 결혼 직후부터요. 민호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항상 회사 일에만 집중했죠. 나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진우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게 아이를 학대할 이유가 됩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민호가 아프면 당신이 더 자주 집에 올 것이고 내가 헌신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면 당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왜곡된 논리가 있었다. 그건 병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어요. 민호가 약해질수록 당신은 내게 더 의존했고 나는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죠. 진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민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서연의 눈에 잠시 불안함이 스쳤다.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약하게만, 충분히 아프게만. 끔찍합니다.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연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진우 씨,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내가 실수했지만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치료를 받고. 진우는 경악했다. 당신은 정말 미쳤군요. 내 아들을 거의 죽일 뻔했는데 용서를 바라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다. 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당신과 나눌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법정에서 만납시다. 그가 나가려 할 때 서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 거지 아이를 데리고 산다면서요? 정말 가관이네요. 그 아이가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진우는 멈춰서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지는 당신과는 달리 순수한 마음으로 민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비웃었다. 가족?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은 사업에만 신경 쓰는 아버지였어요. 민호가 아프다는 것도 몰랐잖아요, 제이. 그 말은 진우의 가슴을 찔렀다. 일부분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맞습니다. 저는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당신은 그걸 볼 기회조차 없을 테고요. 진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다. 그의 뒤에서 서연의 비웃음이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강 검사가 진우를 맞이했다. 괜찮으십니까, 박 사장님? 네, 이제 괜찮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마침내 과거와의 결별을 실감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우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서연의 말은 일부 사실이었다. 그는 사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서연이 파고들어 악용한 것이다. 이제 달라질 거야, 진우는 다짐했다. 민호와 수진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병원에 도착하자 민호는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윤 선생과 수진이 그의 옆에 있었다. 아빠, 민호가 반갑게 외쳤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너도 우리와 함께 갈래? 물론 윤 선생님과 상의해서. 윤 선생이 미소 지었다. 이미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가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내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가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박 사장님 댁에서 지내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천천히 적응하고 싶어요. 진우는 수진의 결정을 존중했다.
물론이지. 네가 편안한 방식으로 진행하자. 퇴원 수속을 마친 후 그들은 진우의 차로 향했다. 민호는 약간 힘이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빠 집에 가면 뭐 먹을 수 있어? 민호가 물었다. 진우는 웃었다. 의사 선생님이 주신 식단표에 있는 건 뭐든지 가능해. 오늘은 특별히 축하 파티를 할까? 야호! 민호가 기뻐했다. 수진이도 같이 하자.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래, 좋아. 차를 타고 진우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호는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그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인 것은 몇 달 만이었다. 수진아, 우리 집에는 수영장도 있어. 내가 다 나으면 같이 수영하자.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다. 집에 수영장이 있어? 응. 그리고 정원도 넓고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 아빠, 우리 강아지 키워도 돼? 진우는 민호의 요청에 잠시 생각했다. 이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네가 건강해지면 함께 강아지를 입양하러 가자. 민호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정말 약속해? 약속해, 진우가 대답했다. 그리고 아빠는 약속을 지킬 거야.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진우의 집에 도착했다. 그것은 수진이 멀리서 보아왔던 그 집이었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외관을 가진 현대적인 저택이었다. 수진은 차에서 내리며 집을 올려다 보았다. 이 집이 그녀가 몇 달 동안 바깥에서 관찰했던 그 곳이라니 믿기 힘들었다. 어서 와, 수진아.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집 안을 구경시켜 줄게.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고 밝은 거실이 그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고급스럽고 세련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이전과 다르게 느껴져 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서연이 있을 때는 이 집이 그저 전시장 같았어. 하지만 이제 진짜 집이 될 거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을 마쳤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짜 가정이 될 거야. 민호는 즉시 수진에게 집 구경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방, 놀이방, 서재, 부엌 모든 곳을 열정적으로 소개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연 이모다니, 그 사람이 자물쇠를 달았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 수진은 민호의 방을 둘러보았다. 로봇과 우주선 모형들, 책장에 가득한 책들, 그리고 크고 푹신한 침대. 그녀는 한 번도 이런 공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멋있다,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 옆방이 내 방이 될 거야, 민호가 이어서 말했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그들은 옆방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아직 꾸며지지 않은 게스트룸이었지만 충분히 넓고 창문에서는 정원이 보였다.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 진우가 문간에 서서 말했다. 네가 원하는 색깔, 가구, 장식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어. 수지는 감동했다. 정말요? 제가 선택해도 돼요? 물론이지. 이제 이곳은 내 집이니까. 수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몇 달 전 그녀는 이 집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민호를 걱정했다. 이제 그녀는 이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할 수 있는지. 그날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영양사가 추천한 건강한 음식들로 가득한 테이블이었지만 동시에 맛있고 풍성했다. 수진아, 더 먹어. 민호가 그녀의 접시에 음식을 더 담으며 말했다. 내 어무 말랐어. 수진은 웃었다. 너도 더 먹어야 해. 빨리 튼튼해져야지. 진우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고 함께 웃는 모습.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영화를 보기로 했다. 민호는 오래전부터 보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을 선택했다. 영화가 시작되고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민호는 중간에, 진우와 수지는 양옆에 자리했다. 중간쯤 되자 민호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그의 머리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민호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그동안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달라질 거야. 내 덕분에, 수진아.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영화를 계속 보았다. 그리고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오늘 서연을 만났어. 수진은 긴장했다. 어땠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려 했어. 그리고 너에 대해서도 안 좋게 말했어. 수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진우가 감탄했다. 어떻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지?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제가 살아온 방식 때문인 것 같아요. 거리에서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신경 쓰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진우는 수진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내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5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부모님은 기억나지 않아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항상 따뜻하고 현명하셨어요. 가난했지만 항상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진우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동보호소에 가기 싫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할머니는 널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수진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 진우 아저씨라고 불러. 아니면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돼. 수진은 놀라서 진우를 바라보았다. 아빠라고요? 물론 네가 원한다면 법적으로도 내가 네 아버지가 될 거니까.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진이 정직하게 말했다. 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야. 서두르지 않아도 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는 거야. 영화가 끝나고 진우는 잠든 민호를 안아 그의 방으로 데려갔다. 수진도 따라갔다. 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진우는 아들의 임에 키스했다. 잘 자, 민호야.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수진도 민호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자, 민호야. 내일 봐. 그들이 방을 나오려 할 때 민호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사랑해, 아빠. 수진 누나. 진우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행복의 빛이 반짝였다.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올게. 진우가 수진에게 말했다. 윤 선생님 댁으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우 아저씨. 그녀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진전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녀도 진우를 아빠라고 부를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과 죄책감이 없었다.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 한편 윤 선생의 집에서 수진도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인생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가을에 황금빛 햇살이 강남의 고급 주택가를 비추고 있었다. 나무잎들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정원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박진우의 저택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여기 꽃장식 좀 더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진우가 이벤트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수진의 공식 입양식과 민호의 완전한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었다. 아빠, 내 넥타이 좀 도와줘. 민호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의 볼은 다시 통통해졌고 피부는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생기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진우가 민호의 넥타이를 매주며 말했다. 곧 네가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정말 신나. 수진 누나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부터. 수진이는 법적으로도 우리 가족이 돼. 물론 마음으로는 이미 가족이었지만. 수진 누나는 어디 있어?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윤 선생님과 함께 준비 중이야. 곧 올 거야.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서연은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정영호 의사 역시 7년형을 받았다. 그들의 재판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진우는 회사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업무 시간을 재조정하고 주요 결정권을 일부 위임하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또한 그는 아동학대 예방과 거리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에 나섰다. 민호는 학교에 복귀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진우와 수진 그리고 윤 선생의 도움으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지금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가 되었다. 수진은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윤 선생의 도움으로 학교에 등록했고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여주었다. 거리에서의 삶은 그녀를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만들었고 이제 그녀는 그 강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윤 선생의 집에서 지내며 주말에만 진우의 집을 방문했던 수진이었지만 점차 그녀는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 갔다. 3개월 전부터는 완전히 진우의 집으로 이사했고 오늘은 마침내 공식적인 입양 절차가 완료되는 날이었다. 아저씨, 괜찮아 보여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와 민호가 돌아보니 수진이 윤 선생과 함께 거실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파스텔 블루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다. 한때 거리에서 살던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진아, 진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누나, 완전 공주님 같아. 수진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아직도 그녀는 이런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윤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윤 선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야. 수진이가 원래 아름다운 아이잖니.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첫 손님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네. 진우가 말했다. 다들 준비됐지? 민호가 신이 나서 펄쩍 뛰었다. 완전 준비 완료. 수진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준비됐어요, 아저씨.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수진이 아직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페이스를 존중했고 언젠가 그녀가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믿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진우의 가족들, 회사 동료들, 민호와 수진의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가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미영도 초대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지 않았다. 진우가 그녀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더 나은 직책을 제안했고 그녀는 이제 직원 복지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미영 아줌마, 수진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다. 미영은 수진을 꼭 안아주었다. 수진아, 정말 예뻐졌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법원 관계자들과 입양기관의 담당자들도 참석했다. 오늘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공식적인 입양 서명식이기도 했다. 정원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리고 정원 한쪽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작은 단상과 의자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꾸며진 서명 테이블. 모든 손님이 도착하자 진우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했다. 지난 1년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민호와 수진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는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제 아들 민호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놀라운 용기와 회복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이 놀라운 소녀는 어떤 성인도 하기 힘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민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이 흘러나왔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축하합니다. 민호의 완전한 회복과 수진이가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진우는 수진에게 손짓했다. 수진은 조금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다. 수진아, 네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빛과 용기, 그리고 사랑에 감사해.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갈 거야.
네가 자랑스러워. 자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입양 서류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진우가 먼저 서명하고 수진이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제 이수진 양은 법적으로 박진우 씨의 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의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기쁨에 겨워 뛰어올랐고 수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민호가 수진에게 달려와 안겼다. 수진은 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민호야, 이제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됐어.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고 파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었다. 민호는 친구들과 정원을 뛰어다녔고 수진은 윤 선생, 미영,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모든 사람을 메인 테이블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특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우가 설명했다. 우리 가족의 첫 번째 공식 만찬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테이블 한쪽 끝에, 민호와 수진은 그의 양옆에 앉았다. 식사 전에 진우가 말했다.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자신의 접시에서 가장 맛있어 보이는 고기 한 조각을 집어 수진의 접시에 올려놓았다. 수진 누나, 이건 나눔의 의미야.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예전에 내가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을 때 누나가 나를 도와줬어. 이제는 내가 누나와 나눌 수 있어서 기뻐. 수진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민호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같이 먹자. 그녀는 고기를 반으로 나누어 다시 민호의 접시에 절반을 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니까.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거야. 그 순간 테이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작은 제스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상처와 고통에서 치유와 사랑으로의 여정이 이 단순한 행동에 모두 담겨 있었다. 진우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단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진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불과 1년 전 그녀는 추운 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풍성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괜찮아, 수진아. 진우가 그녀의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물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네, 그냥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후회는 없어? 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이건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행복한 결말이에요. 결말이 아니야, 진우가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지.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대형 케이크에는 환영합니다 박수진이라고 쓰여 있었다. 박수진. 수진이 케이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새 이름이었다. 마음에 들어? 진우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아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같은 성을 가진 진짜 형제야.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수진은 갑자기 말했다. 잠시만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수진이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격려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봐, 수진아.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다.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어요. 집도 가족도 미래도 없었죠. 하지만 민호를 보게 되었고 그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응원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고 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호, 너는 내 동생이자 최고의 친구야.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민호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마침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진우 아저씨.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아빠, 저를 딸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말없이 수진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나도 사랑해. 수진아,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너무 기쁘다. 민호도 달려와 그들의 포옹에 합류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그 순간을 만끽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단순한 입양식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새 영혼이 서로를 통해 치유되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진우, 민호, 그리고 수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그들만의 시간이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민호는 피곤해서 수진의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힘든 하루였지. 진우가 물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아빠, 그 단어를 다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있을 거야. 저도 그렇게 믿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민호가 잠에서 살짝 깨어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지? 수진은 동생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 민호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영원히.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다. 한때는 각자 외롭고 상처받은 세 사람이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사랑, 신뢰, 그리고 용기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이다. 페임더 히스토리아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호와 수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의미와 용기에 가치에 대한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우리의 다른 이야기들도 분명 사랑하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비슷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영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